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경주의 시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집은 명절이나 방학이면 어김없이 시골로 향했다. 우리 친가는 합천이라고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외가는 경주이다. 이 일은 우리 외가에서 생긴 일이다. 우리 외가는 경주에서도 더욱 골짜기에 있었다. 지역명은 지금은 잘 모르겠다. 기계면에서 더 들어간 곳인데. 아무튼 생략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외할아버지 집은 거기에 있는 마을과는 달리 유달리 혼자 동떨어진 곳이었다. 산 바로 밑에 있었거든. 그리고 마을과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서 중간쯤 되는 곳에 저수지가 있었다. 거기서 농업용수와 식수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 항상 그곳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셨다.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와서 같이 낚시를 즐겼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나는 항상 그곳 저수지에서 낚시하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며 신기해하곤 했다. 물론 낚시할 줄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던져주시는 낚시대 하나 잡고 나도 잡아보고 싶어 했다. 잡지는 못했지만 저수지는 아주 컸는데 그 저수지 옆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다. 한 집 한 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고 저수지와 그 웅덩이 사이에는 산소가 3개 있었다. 어머니 말과 외할아버지 말을 종합해보면 2개는 옛날부터 있던 산소고 하나는 어린 여자애가 거기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는데 시체는 찾지 못하고 그곳 옆에다 산소만 만들어둔 거라고 한다. 나는 어린 마음에 내 또래 나이인데 죽은 게 안타까워 지나가는 길이면 항상 기도해줬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라면서. 저수지는 매우 커서 그런지 길게 나온 부분에는 돌아가기가 귀찮으신지 마을 주민들이 통나무 2개로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아버지는 그곳을 지나서 낚시를 하셨고 아버지 친구분들은 그곳을 지나기 전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과 아버지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낚시를 하는 도중 아버지께서 텐트로 심부름을 시키셔서 나는 텐트로 향했다. 그런데 텐트로 향하던 중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나는 저수지에 빠지고 말았다. 그땐 수영에 전혀 문외한이었기에 막 발버둥치는데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물속은 수초들인가? 아무튼 물이 좀 진득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며 살려고 발버둥쳤는데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 보인 건 내 또래의 여자애, 날 웃으며 바라보는 거였다. 보는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그저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여자애였다. 죽을 때는 옆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잡는다며 나도 옆에는 온통 뿌옇게 흐린 물이었고 잡을 거라곤 그 여자애가 내민 손밖에 없었기에 덥석 잡았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텐트였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은 걱정스런 눈길로 날 바라보시는 게 보였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나랑 함께 물속에 빠졌던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다. 순간 모두가 아무 말도 없었고 1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께서 조금 더 쉬어라며 잠이라도 자라며 말씀하시더라. 아버지 친구분들은 내가 깨어난 걸 보고 나가셨고 아버지도 몇 말씀 더 하시다가 다시 낚시하러 가셨다. 나는 잠을 청하려고 이불을 더 따뜻하게 덮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사람 손 모양과 같이 5갈래로 펴진 나무가지였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물었더니 내가 물에 빠지던 순간 발버둥치며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찰나 내가 빠진 부분 옆에 있는 나무가지가 바람도 안 부는데 밑으로 휘어졌다는 거야. 나는 그걸 무작정 잡았고 그걸 보고 급히 물속에서 건졌는데도 내 손은 그 나무가지를 놓지 않고 있어서 나무가지를 부러뜨리고 텐트로 옮겼다고. 두 번째 이야기, 불경. 그때는 7월달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을 갔습니다. 나와 우리 학원 같은 반 아이들은 2번째 시간인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 무서운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2번째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자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소리노.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듣지 말 걸 그랬습니다.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가 시장을 다 보시고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때는 8월달로 무지하게 더운 날씨를 자랑하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켜셨습니다. 그런데 10분 후부터 갑자기 온몸이 추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총 15분 후에는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온 집안이 추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에어컨을 끄고 두꺼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밀 듯한 느낌을 받고 몸이 저절로 베란다 쪽을 향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10층. 그래서 더 이상 밀려가다가는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국어 선생님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6시까지 불경을 들이셨습니다. 새벽 6시쯤이 되자 온몸이 풀려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 거실 쪽을 보니 가을에나 있을 법한 마른 낙엽이 집안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바로 절에 가셨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은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으로 간 후에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가 집의 문을 열려는 순간 스님이 당신은 여기 계세요. 저 혼자 들어가서 다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이 집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이 퍼져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이 집 밖으로 나오셔서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귀신을 다 내쫓고 부적도 붙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근데 왜 갑자기 욕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국어 선생님을 위해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의 팔 쪽과 무릎 쪽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멍이 들어 있죠? 그러니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릎은 새벽 6시까지 무릎을 꿇고 불경을 외우느라 멍이 든 것이고 팔 쪽은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불경을 외울 때 그 앞에서 귀신이 불경을 외우지 말라고 손을 퍽퍽 때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그녀. 제가 2년 동안 사귀어온 정말 착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지나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듯이 그녀는 제 곁을 떠나갔어요. 교통사고로. 게다가 뺑소니였기 때문에 범인은 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보다는 그 뺑소니범을 잡겠다고 목숨을 걸고 찾아다녔습니다. 경찰들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뺑소니 사고로 묻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하늘나라로 간다죠. 저는 그 49일 안에 여자친구를 죽인 놈을 잡아다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로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결국 48일 동안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던 여자친구의 얼굴을 드디어 다시 본 거예요. 귀신은 죽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지요. 꿈에 나온 제 여자친구는 너무 흉측한 물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녀석이기에 꿈속에서였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울더군요. 너도 지금 죽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날 만난 거다. 하지만 넌 살 수 있어. 이젠 지쳤어.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곧 이 꿈에서 저승사자가 올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때리면 넌 본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에 무슨 사고가 났어. 돌아보지 말고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뛰어내려. 14층에서 내 말 들어줘. 그 방법밖에 없어. 이때 저승사자가 나타났고 여자친구가 저를 밀자 저는 머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일러준 대로 용기를 내어 베란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저는 병원에 있었고 저는 신기하게 나무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이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죽을 뻔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은 4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가스로 자살을 하고 전기가 누전되어 폭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의 유언장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냈고 죄책감에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뺑소니 사고의 주인공은 바로 제 여자친구였고 그날 밤 제 꿈에서 그녀는 죽은 지 49일이 되었고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어린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형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 밥이 없어서 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큰 집에서 사촌들과 놀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자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 시골길은 거의 인적이 드문 논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무서워져서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비켜주시다가 흘끗 자전거 위에 사람을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주 편하게 입으시던 하얀 한복의 자전거 뒤에 술주전자까지 영락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은 전부 다 아는 사람들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버지를 외치며 자전거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달려도 자전거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할아버지도 자전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자전거를 뒤쫓던 아버지는 결국 지쳐서 주저앉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난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뒷산의 할아버지의 산소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옛날엔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 별로 무섭지 않군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군인이셨습니다. 동절기 혹한 훈련을 마치고 군부대로 귀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 와서 인원 점거를 해보니 병장 한 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군기가 엄했던 군대에서 병장은 거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상병이셨던 아버지를 특히 잘 대해주신 분이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색 작전이 시작되고 결국 찾지 못하고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우연히도 혹한 훈련기에 갔던 장소가 하기 훈련 장소로 결정되어 그곳으로 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아버지의 꿈속에 죽은 병장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의 병장은 매우 추워하면서 아버지께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아버지는 하사관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날이 밝고 수색 작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의 병장 뒤에 있던 큰 바위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꿈속의 바위와 똑같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위 근처에 어떠한 시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위를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바위 밑을 파다가 움푹 패인 곳에 흙이 대충 덮인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흙을 치우니 시체가 나왔고 시체는 군번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고 아직도 차가운 시체의 기운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혼자 대열해서 이탈한 병장은 바위 밑에 눈을 치우고 들어가서 버티다가 결국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 처음으로 제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빠와 남동생과 함께 물가로 놀러 갔는데 이곳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섬뜩하다고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생과 저는 튜브를 타고 한참을 놀고 있는데 동생이 누나, 살려줘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동생이 뜬금없이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서 튜브 타고 있잖아. 헤엄쳐. 손으로 이렇게라고 말했지만 울상이 된 동생을 보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놀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생이 누나, 살려줘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치지 말아라면서 또 동생을 구하러 갔습니다. 동생은 자꾸 누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나가서 놀으라고 하고 저는 물가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와서 밥 먹으라고 소리쳐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발에서 무언가 엉켜있는 듯 밑으로 내려갈 듯 말 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 못 나가라고 말했지만 아빠도 장난인 줄 알고 계속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아빠가 끝내 끌고 나왔는데 발목에 이상하게 무슨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손자국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 회사 동료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빠 회사 동료가 와서 물가 위에 있는 기사식당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아빠에게 얘들 물가에 너무 오래 놀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젊은 두 남자가 물가 끝까지 헤엄쳐서 갔다 오자고 내기를 했었는데
둘 다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 죽고 또 그 전에도 하여간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물놀이는 잘 안 갑니다. 그 손자국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제주도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아갈 듯했죠. 막상 숙소에 도착하니 자질구레한 곳이었습니다. 아픈 바다만 보이고 이곳은 집도 몇 채 안 되는 외진 곳에서 숙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몰래 치킨을 시켜 먹고 친구 이모가 제주도 사람이라서 한라봉을 많이 가져다 주셨고 몰래 술까지. 그때 우리 반은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저는 술을 못해서 술은 못 마셨지만 콜라에 소주를 탄 것도 모르고 마셔버려서 취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놀고 나서 친구 몇몇과 함께 밤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이라서 어둑어둑하고 집은 몇 채 있지만 모두 불이 꺼진 상태였고 늦은 시각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 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그머니 불빛이 창문에서 나오고 저는 TV를 보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랬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는데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이들에게 저기 여자아이가 서 있어. 커튼 뒤에 여자아이가 서 있네라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너 저게 보여?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 창문을 보지도 않고 말했는데 다시 창문을 보니 정말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진짜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까지 합해서 모두 6명이었는데 말입니다. 모두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말에 저는 혼자 이상한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중 한 명이 난 보여. 하얀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자아이. 제가 본 여자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단발 머리카락과 하얀색 옷을 입고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이 자기도 보인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숙소로 뛰어나가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다시 가봤습니다. 그곳엔 밖에서 전혀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고 빛이 나올 수도 없으며 커튼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숙소로 가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희 반에 복학생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저희가 묵는 숙소에서 도깨비를 보았다고 합니다. 정수기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 대다수가 경험을 했고 저는 그 이후로 학교에서 귀신을 부르는 아이로 한동안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엔 강당 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천장들에서는 이상한 빛이 떠돌고 다닙니다. 제 친구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매점이며 강당이며 그곳들에서는 이상한 빛이면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저와 같이 본 친구의 아버지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무녀이십니다. 가위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지만 저는 귀신이 잘 보이는 편입니다. 기가 센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상생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엔 잘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 찾기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옆에서 어떤 잘생긴 오빠가 서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잘생겼다라고 했더니 친구가 누가? 라고 하길래 내 옆에 남자 말이야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학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자기가 지금도 매일 그렇게 학교를 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죽은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가끔씩 자면서 눈을 뜰 때 귀신과 눈이 마주친 적도 있지만 익숙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집안에 부적이 많이 있고 엄마가 잘 골라주시거든요. 사람을 해치는 귀신도 있지만 제가 본 귀신들은 모두 그냥 그런 대로 순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외로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요. 저는 귀신을 보지만 가끔씩 예지몽을 꿀 때도 있어요. 그게 좀 많지만 그냥 생각한 대로 말했는데 그게 현실로 된 적도 있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친구와 대전대 소강당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용운동이라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무심코 제가 왠지 몇 대 몇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다고 했더니 정말로 이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말이 다 맞았다는 점입니다. 4강까지 밖에 못 간다는 말도 맞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입에서 피가 나오는 꿈을 꿔서 좀 불안합니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요. 6번째 이야기, 꼬마아이. 제가 이 일을 당했을 때는 작년 여름 8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한참 백수였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참 간호를 하고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잠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돌보신다고 하셔서 잠깐 PC방에서 스타라도 몇 판 하고 올 속셈으로 PC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PC방과 20m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저의 거리는 한 10m 정도 되었는데 누가 지나갈 때마다 옆에 따라가면서 뭐라고 중얼대는데 옆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더라고요. 길을 잃었나 싶어서 제가 다가가서 물었죠. 꼬마야, 길 잃었니? 꼬마 아이가 대답하길 계속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자기 친형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엄마가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랑 엄마랑 둘이 있을 때 엄마는 형을 대신해 오라고, 형을 데리고 오라고. 제 또래 학생들만 보면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신다고 합니다. 제 또래 학생들만 보시면 엄마가 환하게 웃는다고 해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형들한테 부탁하려고 울면서 지나가는 형들마다 붙잡고 자기 집에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이 가서 너희 어머니랑 놀아준다고. 그리고는 그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그 아이가 빨간불인데 그냥 냅다 뛰는 거예요. 순간 옆을 보니 트럭 한 대가 빠르게 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은 이미 그 아이를 구하려고 차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날려 그 아이 등 쪽에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넘어지는 순간. 전 그 순간 남들이 그러죠. 자기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지나왔던 과거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다 보인다고요. 저도 느꼈어요. 그 기분. 그 꼬마 아이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 아이 머리가 180도 돌아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희열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라고 할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신기한 건 그러고 나서 땅에 착륙하고 다행히 차에는 치이지 않았고요. 무릎은 깊이 파이고 팔목하고 광대뼈 쪽에 긁혔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꼬마 아이는 없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고 사람들에게 꼬마 아이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학생 미쳤냐고 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서 몸을 날렸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인지 그 꼬마 아이는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제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안 믿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한 번 말했다가 정신병자 소리 들어서 거의 까먹고 있었는데 7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가족.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진짜 하늘이 있고 신이 있으며 귀신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전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께서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할아버지와 그 친척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들 팔아먹으며 이 글을 쓰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연을 끊은 상태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을 이장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 2분을 낳으셨는데 둘째가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는 무척 안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악동이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다 할머니를 만나셔서 아들, 딸 7명을 낳으셨습니다. 반면에 큰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를 쏙 빼닮으셨습니다. 마을에서 큰 일이 나면 가장 먼저 일을 하시고 항상 바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큰 할아버지와 비교당하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아버지의 아들, 딸. 그러니까 고모와 큰아버지들도 할아버지를 멀리하시고 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멀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외롭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울음도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주를 내리셨나 봅니다. 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에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시진 않았습니다. 단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오촌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분은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는데 들어오시는 부인분들마다 안 좋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째 부인은 몇 년을 아이를 낳지 못하시다가 주위 분들에게 미움을 받아 집을 나가셨고, 둘째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부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셔서 집을 나가셨고, 지금은 넷째 부인과 살고 계시는데 아직 아이가 없으십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아이도 못 가지십니다. 다음으로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과수원을 하시면서 정말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결혼하신 후 아들을 또 못 낳으셨습니다. 결국 입양하셔서 아이를 키우시다가 5년 전인가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과수원 앞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큰아버지는 갑작스런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숙모께서 데리고 가셨다며 하시는데 제 생각으론 할아버지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닌지. 다음은 고모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신 고모는 막내 고모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면서 자주 뵙던 분이신데 몇 번의 암수술로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고모입니다. 이건 작년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셔서 며칠을 찾다가 결국엔 바닷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둘째 고모는 잘 나가시던 약사와 결혼하셨는데 결혼 후 약국이 문을 닫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무섭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하신 후 저와 어머니께도 안 좋은 일이 생기실까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인연을 끊으신 겁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날과 추석 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좋아했지만 얼마 전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8번째 이야기. 군부대 안에 이름 모를 무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근무하던 중대의 동기 1명, 선배 2분과 근무하게 되었다. 다행히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가 너무 좋은 부대인지라 전역하기 전까지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었다. 덕분에 선배 장교들과 부사관 분들은 뭉치는 자리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대는 과거 자살 등 사건 사고가 꽤나 많은 부대였다. 수많은 괴담 중 대표적인 괴담인 엄마 무덤과 아기 무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부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오초소 폐쇄 사건이라는 이야기로 부르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부대의 위치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 부대는 개설 당시에도 묘지터를 밀고 창립된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내부에는 이름 모를 묘지가 많았다. 묘지 주인이 있는 곳은 부대장 허락하에 가족들에게 출입을 허락하는 묘지도 있다. 수많은 묘지로 인해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절도 있는데 당연히 공동묘지와 우리 부대는 산 능성이로 이어져 있어 가끔 훈련을 하며 지나치기도 할 만큼 밀접하다. 엄마 무덤과 아기 무덤은 장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 있다. 그 언덕은 과거 오초소와 함께 병기본 훈련장으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임관했을 당시에는 몇 년 동안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쇄된 장소로만 남아있던 관계로 다 지워져가는 훈련장 간판만이 이곳이 훈련장이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었다. 어느 날 내 방에서 우리 중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 잔 걸치면서 했던 이야기이다. 이제 본론으로 오초소가 폐쇄된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다. 내가 임관하기 전인 90년대 후반의 이야기이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당직 사령과 당직 사관 그리고 당직 부사관까지 3명 나머지 초병들로 구성되어 경계 근무를 전담했다. 그런데 12시 근무 교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초병이 복귀를 하지 않자 후번 근무자가 당직 사관을 통해 당직 사령에게 오초소 전번 근무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다. 경계 근무 태만 등은 당시 상급 부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사항이며 매일 해야 하는 보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령은 화가 매우 가득 찬 상태로 당직 부사관과 후번 근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근무 교대를 시키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로서 경위서 작성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부대는 근무교대 신고를 인터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도 인터컴으로 연락이 오지 않자 다급한 당직 사령이 인터컴으로 5초소 측으로 연락해 보았지만 그 누구도 받지를 않았다. 화가 머리까지 났던 당직 사령이 당직 사관과 함께 5초소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직 사령과 사관 역시 복귀를 하지 않았다. 상급 부대에서 근무 기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대대로 확인 전화를 하는데 수차례 병사가 받자 정황을 묻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된 상급 부대 당직 사령님께서는 직접 우리 대대의 순찰 코스를 직접 방문했다.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들른 5초소 가는 길에서 상급 부대 당직 사령님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셨다. 바로 근무하러 나갔던 병사들과 우리 대대 당직 사령 사관이 누구는 땅을 기어다니고 누구는 일어서서 착하지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를 따라와, 라며 어머니와 아이의 신용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상급부대 당직 사령은 바로 5분 대기조를 호출하여 모든 근무자들을 끌고 내려왔다. 모든 근무자들의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보호 관심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날 근무 상황은 상급 부대와 차상급 부대에 모두 보고되어 결국 5초소는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당시 우리 대대 당직 사령 선배님의 인근 소대 부소대장직을 역임했던 분이 내 군생활 당시 중대 행보관님이셨다. 행보관님께서는 담배를 물으시며 이 부대는 터가 워낙 나빠요. 무당도 굿하러 왔다가 도망갔던 곳입니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5초소 폐쇄 이야기를 끝마치셨다. 9번째 이야기, 제삿날의 기묘한 인연. 그날 집에 일이 있어서 원래 10시까지던 야자를 9시까지만 하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9시라는 시간이 야자를 칠 놈들과 갈 놈들은 다 가고 할 놈들은 10시까지 할 놈들만 남기에 9시에 교실 밖을 나오니 순찰도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에는 저 혼자인 듯 조용했습니다. 1층까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내려와서 유리로 된 문을 90도로 꺾어서 고정시키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서 어깨로 막으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문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나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조용한 곳을 지나오는데 나 말고 다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누가 뒤에 올 때까지 느끼지도 못한 거였죠. 갑자기 소름이 돋아서 얼른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살짝 외진 곳에 있었기에 가는 길에 가로등도 한두 개씩 나가 있고 인적도 그리 많지 않고 차만 가끔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살짝 느낌이 좋지 않아 빨리 가려는데 50m 정도 앞에 2년 가까이 이 길을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자전거 한 대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은지 그 자전거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계속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감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은 듯한 느낌이랄까? 갑자기 살짝 몽롱해지고 몸도 무거워지면서 말을 듣지를 않았죠. 저 자전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아주 작게 경적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서도 멍하니 있는데 운전자 아저씨가 나오셔서 저의 뺨을 치면서 괜찮냐며 물어보고 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고 괜찮다고 하고 일어나서 멀쩡한지 몸 상태를 보고 있었죠. 아저씨가 허둥지둥 차밑도 보시고 주변도 찾으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아저씨께 어디 다치셨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네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어디 갔냐? 라고 말이죠. 저는 제 자전거를 보여주면서 뒤에 안장도 없고 혼자서 타고 왔다고 했는데 아저씨는 분명 뒤에서 누가 절 껴안고 있던 걸 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인가 더 찾아보고 잘못 봤나 하고 아저씨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셨죠. 저는 집안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니 상처나 좀 보자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좀 먹으면서 잠깐만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기에 같이 따라갔고 아저씨는 계속 경적을 울렸는데 왜 그리 정신없이 자전거를 타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학교 나올 때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아저씨께 들려드렸는데 아저씨의 표정이 좀 굳어지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도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기분도 안 좋아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대뜸 오늘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제 말 꼭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곤 제 갈 길을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찝찝해서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평소 속도 반만 내면서 운전을 했고 그 덕분에 저를 차로 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번에는 제가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 뭔가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진짜 갑자기 뭔가 느껴졌습니다. 제 표정이 굳은 걸 보고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니 둘 다 말도 없이 미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예요. 라고 말했죠. 여담입니다만 그때 일을 계기로 그 아저씨랑 친해지고 현재는 그 아저씨가 하는 PC방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기억나냐고 물어보니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인 건 기억나는데 대머리인지 장발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10번째 이야기, 엄마의 괴담.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198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시고 6개월에 접어들 때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 간 단칸방에는 창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통 크기의 창문인데 부엌과 연결되어 있던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연탄을 쓰는 집이었고 부엌 쪽에 연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이왕 이사 온 거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한 당일 밤부터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부엌과 연결된 창문에서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가 흘러들어와 저희 아버지를 누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 자는 방향도 바꿔보고 자리도 옮기셨지만 가위에 계속 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8월 중순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뒤로도 아버지께선 계속 가위에 눌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쁜 날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위에 더 심하게 눌리셔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이나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던 도중 새벽에 잠을 설쳐 피곤하셨던지 잠깐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도 가위를 눌리셨는데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웠더랍니다. 이윽고 직감적으로 마음속에서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미루시고는 무작정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머니께선 대답이 없으셨죠. 평소 같았으면 어디 잠시 장이라도 보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뒤로 가서 바깥과 통하는 창문을 깨고는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 보니 연탄가스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저와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단 어머니라도 살리려는 생각에 어머니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셨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가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 한 대를 급히 세우시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차를 잡아 타시고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대학병원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 S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S병원으로 갔고 빠른 응급처치와 병원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어머니는 3일 만에 그리고 저는 7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선 더 이상 가위에도 눌리지 않으셨고 이상한 꿈을 꾸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라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구나. 내 엄마만 없고 차를 탔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옆에 내가 있더구나. 도대체 누가 널 데리고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차에 탔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옆에는 누구도 탄 사람이 없었는데 S병원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구나. 운전하신 분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대학병원으로 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둘 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었겠지. 11번째 이야기, 동티라는 재앙. 흔히 오래된 담벼락이나 화장실을 허물 때 기가 약한 사람이 씌인다고 하는 게 동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장이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러 갔는데 담을 허물고 거기에 다른 걸 지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담을 허물고 옛날 화장실을 부수는 일을 6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그중 2번 동티에 걸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티 걸린 사람은 안타깝게도 집에 있었던 우리 어머님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날 담을 부수는 일이었는데 담 주위에 좁쌀이나 콩 같은 걸 깔아 놓았더군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른들이 하는 거라 뭐라 말 못하고 열심히 담을 부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했죠. 증상은 아침과 낮 동안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밤만 되면 몸이 아프고 꼭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었습니다. 병원도 몇 번이나 갔지만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동티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절에 어머님을 데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거의 10일에 걸쳐 어머님이 많이 아팠었죠. 이게 동티라는 거구나 아는 걸 그때 알았고 2번째는 오래된 화장실을 부수는 일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부수기 시작했는데 옆집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잠시 중단하고 오후부터 다시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그 옆집 아저씨가 반신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동티에 걸렸다더군요. 난 동티라고 하면 그냥 몸이 조금 아픈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대로 걸리면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게 동티죠. 그리고 2달 정도 뒤에 그 아저씨는 자살했다더군요. 옛날 화장실이나 담벼락에 사람의 손을 많이 탄 물건들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이야기, 20년 전 현충원에서 있었던 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일이 환상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만 당시엔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1 때 일본어부에 들었었는데 어느 봄날 일본어부 전체가 토요일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토요일에 있는 수업을 전부 빠진다는 특례에 좋아하며 버스를 타고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해서 저희는 각자 가져온 마른 수건으로 비석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빼먹는다고 좋아했더니 생각보다 꽤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봄날 화창한 햇빛도 거침없이 내려쬐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하자 저는 잠시 묘비 단락 옆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창하니 좋던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살짝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햇빛 때문에 땀이 삐질 났던 참이라 오히려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앉아 맞은편 묘비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던 묘비에 무언가가 앉아있는데 뭐랄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군요. 제가 상상해낸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끄무레한 연기 같은 것이 사람 형상을 하고 묘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을 보면서 묘비에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형상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휙 돌아보다니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달려오는가 싶더니 휙 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제 눈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앉아있던 묘비 위에도 말이죠. 순간 든 기분은 묘하게도 무섭다나 신기하다가 아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묘비를 따뜻하게 내려쬐어주는 햇빛을 보고 있자니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진 듯한 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을 겪고 저는 아무 탈 없이
현충원 묘비에 묻힌 이들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하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다들 거짓말이라면서 믿질 않더군요. 솔직히 저도 제가 정말 이것을 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랄까요.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충일 날이면 묘비를 정말 열심히 정성 들여 닦습니다. 그게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묘비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부디 그분들이 편안하게 저 세상에서 잠들어 계시기를 빕니다. 13번째 이야기, 아귀. 제 남동생과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21살이던 남동생에게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가족들과 잦은 트러블이 생기고 급기야 가출을 하는 등 부모님 속 좀 썩였더랬지요. 형제인 저나 오빠는 사춘기도 아닌 애가 갑자기 저러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젊어서 오는 잠깐의 방황기련이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절에 스님을 뵙고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동생에게 아기가 붙었다며 뚜껑이 덮인 밥그릇을 하나 주시면서 동생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한동안 배고프다고 밥 타령을 했었다며 아기가 붙은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일이 지나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고 조금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동생은 동생 친구 비군이 2달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비군의 아버지께서는 당시 비군의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재수를 하고 있었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일부러 비군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 비가 죽었던 때와 동생이 방황하게 된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지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께서는 동생에게 붙은 아귀가 비군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의 친구 시군의 어머니를 만나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과 비군 그리고 시군은 모두 같이 어울리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씨에게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의 부모님이 외출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온 집안이 빨간 페인트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씨가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들이 겨우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시군은 울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고양이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쫓기다 지쳐서 멈추고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뒤 돌아보면 그 고양이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꿈을 말이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시군의 어머니께서 절로 달려가 제를 올리셨고 그 뒤로 시군은 악몽을 꾸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제 동생이 안정을 되찾은 직후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비군의 영이 시군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비군의 원혼이 벌인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14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국도에서 일어났던 일.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곤 했지요. 여자친구 집이 경한 IC에서 가까운 데라서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곤 했어요.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날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설날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라서 설날 연휴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 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적막함의 노래도 크게 틀고 상향등도 켜보고 했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도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정표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정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휙 돌아 눕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으로 풀어헤치고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꾹 누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광주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가끔 처갓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신이 보였다. 20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집에 빨리 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차와 마티즈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티즈가 바로 옆 차선인데 졸음운전을 하는 듯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침범하기에 마티즈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옆을 빠르게 지나가려다 마티즈가 다시 차선을 침범하면서 살짝 박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가족이나 마티즈 차주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대시고 마티즈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부딪힌 부위를 봤는데 아주 크게 파손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티즈의 운전자는 여성분이더군요. 옆에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걸로 보아 그대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버지는 크게 싸우셨을 텐데 상황인 만큼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만 받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마티즈 운전자분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조금 다행인 표정으로 다시 운전석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남자가 운전을 안 하고 여자가 계속 운전하죠? 사고를 냈으면 다시 그대로 운전해주면 좋을 텐데 문득 생각난 걸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는데 아버지 말씀은 이상했습니다. 저 차는 여자 혼자 운전하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와 형도 마티즈에 여자 혼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그리 말하니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기도 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제 눈에만 보였던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